지난 시간에 1980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전 세계사적 이행기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광주 민중항쟁을 이해함에 있어서 한국 내부에서 이 항쟁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고, 바로 전 세계사적 이행하고 한국에서의 이러한 변동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광주 민중항쟁이 갖는 그 독특한 성격은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다고 하는 점, 바로 이 점에 있고, 이 점 때문에 광주 민중항쟁은 하나의 비극으로서 기억이 되고, 또 그것으로서 추정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광주 민중항쟁이 항쟁으로서의 그 어떤 역동성보다는 계엄군에 의한 희생, 계엄군의 잔인한 진압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다고 하는 측면이 중심으로 부각이 되고, 이 측면을 중심에 놓고서 소설 작품이라거나 혹은 시라거나 혹은 영화라거나 이런 것들이 광주 민중항쟁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고, 또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묘사 과정도 그 이미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보면 광주 민중항쟁은 이름 없는 무수한 사람들의 아주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그런 투쟁의 역사이고, 역사 속에서 학생들이나 노동자들, 또 여성들, 심지어는 깡패라고 불리는 폭력배까지 역사 무대에 뛰어올라서 그들의 능동성을 유감없이 발휘한 그러한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주 민중항쟁이 얼마만큼 자율적이고 또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싸움이었는가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는 그 생각 속에서 또 다른 측면, 그러니까 광주 민중항쟁이 그것의 아주 특별한 비극성으로 인해서 그 앞의 다른 투쟁들과 단절적으로 기억되고 있는 측면이 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되돌아보면
광주민중항쟁은 그 앞의 여러 투쟁들과 연속되어 있고 그 투쟁의 전개 과정의 한 국면으로서 이해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앞의 투쟁들을 거의 압도해버리는 그런 이미지로 인해서 1979년과 80년에 이 한반도 남단에서 어떤 일이 전개되었는지 그 전체상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오직 광주 민중 항쟁이 유일하게 주목할 만한 어떤 것으로 부각되어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측면에서, 달리 말하면 하나는 민중의 능동성이라고 하는 측면, 또 하나는 투쟁의 거의 1년여에 걸친 연속성이라고 하는 이 측면을 중심에 놓고 오늘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979년이라고 하는 해서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요. 79년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권위주의적 그 발전 국가인 박정희 유신 체제가 위기에 직면하는 해이죠. 그럼 대체 그 위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격의 것이었는가? 우리가 자본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당연히 그 발전 국가에 의해서 주도되어 온 남한의 국가 자본주의 체제, 이것이 축적 위기에 봉착한 것이었죠. 특히 경공업에서 중공업의 산업구조 전환을 꾀했던 박정희 정권의 그 시도가 석유파동과 같은 것에 의해서 좌절되어 가는 과정이 바로 축적 위기의 뚜렷한 객관적 징표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주체적인 측면에서 이 당시의 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79년을 전후해서 아래로부터 민중들과 다중들의 투쟁이 급격히 고조되어 왔고, 그 투쟁이 굉장히 급진적인 형태로 표출되어 왔다는 점을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적 위기는 오히려 이 아래로부터의 투쟁들에 의해서 실질적인 영향을 받고 그것에 의해서 규정되는 하나의 사건이었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뚜렷하게 기억할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1979년 8월 9일 날 YH 노동자들이 신민당사를 점거합니다. YH는 가발업체였죠. 근데 이 업체가 굉장히 잘 나가던 업체였었는데 70년대 후반기의 산업 재구조화 과정에서 이윤율이 떨어지고 그 이전과 같은 그러한 축적률을 달성하지 못하면서 폐업을 결국 선언하게 되죠.
노동자들이 이것을 되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정부라거나 이런 곳에서의 지원은 없었고, 그래서 결국 8월 9일 날 신민당사를 점거해서 바로 YH 사태를 해결해 줄 것을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박정희 정부의 대응은 8월 11일 강제 진압으로 나타났고, 이 과정에서 김경숙 노동자가 추락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이 사건은 1970년대 후반 박정희 정권과 유신체제, 그리고 좀 더 크게 보았을 때는 권위주의적 발전국가 체제의 와해를 가져오는 도화선이 되었다. 이러한 평가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이 광주 민중항쟁과 잘 연결되지 않은 채 분리되어 인식되고 있는 점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약 2개월 정도 뒤인 1979년 10월 16일 날 부산 지역에서 민중들의 항쟁이 폭발을 하게 되죠. 이 일정을 조금 한번 살펴보면, 정확한 날짜는 10월 16일부터 24일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이 시기에 부산의 시민들, 노동자들과 또 상인들, 학생들, 술집 종업원들, 구두 닦기들, 이런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시민들이 항쟁을 일으켜서 유신 체제를 끝내라고 하는 그러한 목소리를 크게 냈습니다. 이 부산에서의 항쟁은 마산으로까지 이어져서 마산에서 항쟁이 진압된 날이 10월 24일이네요. 그래서 부산에서 계엄령이 선포가 되고, 또 위수령이 선포가 되면서 사실상 부산에서 마산으로 이어진 이 항쟁은 강제 진압되게 되었죠. 김재규는 이때 부산 마산 항쟁 당시의 현지를 방문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본 바, 이게 외부의 사주에 의한 것이 아니고 생활고와 긴밀하게 얽혀 있고, 또 그들이 정말로 유신체제를 끝장내지 않으면 더 커다란 혁명적 사건으로 폭발해 올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바가 있는데요. 이 항쟁이 끝난 10월 24일로부터 바로 이틀 뒤인 10월 26일 날 박정희는 김재규에 의해서 피살됩니다. 김재규가
어, 박정희를 살해할 수밖에 없었던 조건을, 그 이유를 회고를 하면서 차지철과 박정희가 대화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박정희가 다시 부산 마산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내가 직접 발포 명령을 내리겠다. 내가 대통령인데 누가 나를 처벌할 수 있겠냐. 이런 식의 말을 했고, 그에 의해서 차지철은 캄보디아에서는 200~300만 명을 학살해서 문제를 해결했는데 우리라고 뭐 그러지 못할 게 뭐가 있냐 라는 식으로 대화를 나누는 걸 보고 이대로 두었다가는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상황의 악화를 막기 위해 박정희를 죽였다고 그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그 당시에 그 유신체제에 대한 시민, 민중, 다중들의 불만이 얼마나 크고 깊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죠. 바로 10월 26일 날 박정희가 죽은 다음 날인 10월 27일 날 제주도를 제외한 남한 지역 전체에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고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79년 12월 12일 날 전두환의 군사 쿠데타가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군사 권력이 전두환에게 이미 넘어갔다는 이야기겠는데요. 방학 중이라서 학생들은 일어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지를 못했고 1980년 3월 그러니까 개강이 되고 나서 이러한 정세, 전국 변화에 대한 학생들의 대응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80년 3월에서 4월까지의 학원 민주화 운동입니다. 이때 학생들은 의용 교수의 퇴진과 총학장 퇴진 혹은 학교 시설의 확장에 대한 요구, 그다음에 학생회에 대한 인정, 학내 언론의 자유 보장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서 총학장실을 점거한다거나 교내에서 철야 농성을 한다거나 또 가두 시위에 나선다거나 하는 등의 광범위한 투쟁을 벌였습니다. 바로 그것의 일환으로 1980년 4월 9일 날 성균관대학교에서 병영 집체 훈련에 대한 거부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1학년 학생들에게 강제적으로 군사훈련을 군대에서 받게 하는 그러한 집체훈련을 거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그 성균관대학교에서의 병영 집체훈련 거부 사건이 서울대, 서강대 등으로 확산이 되고 있던 와중인 1980년 4월 21일에 강원도 정선지구 사북에서 노동자들의 항쟁이 일어나게 되죠. 이때 이원갑 노조 위원장은 노조 지부장의 그 직선제를 요구하고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또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이때 이제 의용노조는
이재기라고 하는 위원장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바로 이재기의 퇴진과 임금 인상, 저우 개선을 요구하면서 항쟁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군대가 파견이 되어 가지고 4월 24일 날 잔인하게 진압을 했고,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사북 노동자들의 항쟁도 광주 민중항쟁처럼 그 지역 주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으면서 전개되었었습니다. 사북 노동자 항쟁이 진압되던 바로 그날, 그러니까 1980년 4월 24일 날 서울 14개 대학 361명의 교수가 학원 민주화 성명을 내고 사학 족벌 체계를 비판하면서 학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군사교육을 개선하고, 또 대학 교수의 재임용 제도를 철폐하고 교수회의의 기능을 강화하고, 이런 요구들과 더불어서 대학별 교수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8, 9일 뒤인 1980년 5월 2일 날 서울대 비상학생총회에서 약 1만 명이 결집해가지고 지금까지의 병영집체훈련 거부투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병영집체훈련 거부 대신에 계엄 해제를 요구하고 유신잔당의 퇴진을 요구하고, 정부 주도의 개헌을 중단하고, 관제 언론이 물러나야 한다고 하는 등의 정치 투쟁으로 학생 투쟁을 전환시켰습니다. 그로부터 7일 뒤인 5월 9일 날 고려대에서 전국 총학생회장단 회의가 열려가지고 이렇게 정치 투쟁이 과격화될 때는 쿠데타의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가두 시위 대신에 교내 시위로 투쟁을 제한하자라고 하는 결의를 하게 되었는데, 이 무렵 1980년 5월 12일 날 신군부는 학생들의 시위가 불순분자들의 책동이다, 그래서 북한의 사주를 받고 있다, 이런 식의 거짓 선동을 하고, 글라이스틴 미국 대사가 김대중, 김영삼을 만나가지고 학생들이 시위를 좀 그만하도록 이렇게 말해 줄 것을 당부하는 그런 식의 통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렇지만 1980년 5월 13일 하루 뒤에는 연대를 비롯한 서울 시내 6개 대학생 2,500명이 가두 시위에 나서고, 그 후에 고려대 등 7개 대학에서 철야 농성이 전개가 됩니다. 1980년 5월 14일 새벽 4시 40분에 서울의 27개 대학 총학생회에서 가두 시위를 결의를 하고, 당일날 7만 명이 서울 중심가에서 결집을 하게 되죠. 지방에서도 11개 대학에서 수만 명이 결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식인 134명이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시국선언문을 낭독을 했고, 이런 학생들과 지식인들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아서
신민당도 비상계엄 해제 건의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신군부의 대응은 이런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기는커녕 소요 진압본부를 설치하고 진압군의 그 투입을 지시하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인 1980년 5월 15일에 서울의 30개 대학에서 10만 명이 계엄 철폐와 민주화 일정 제시를 요구하면서 서울 중심가로 몰려들었었죠. 이때의 운집한 10만 명이라는 숫자는 총학생회 지도부에서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결집이었고, 이에 놀라서 그때 당시의 학생운동 지도부들은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참여한 사람들만 보더라도 지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되어 있는 심재철이라거나 그 외에 신계륜, 이해찬, 유시민, 이수성, 김부겸 이런 이제 현재 현실 정치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의 참여가 있었고요. 문재인 현 대통령도 그때 당시에 시위에 참여했다가 유치장에 구금이 되었었는데 그 시에 합격한 덕분에 경희대 총장의 영향으로 석방되었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쨌건 이때 당시 학생운동 지도부가 폭발해 올라오는 아래로부터의 힘들을 전혀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거리에서 앞으로 나갈 거냐, 즉 진군론이죠. 아니면 이 자리에 주저앉아서 농성을 할 거냐, 농성론이고요. 아니면 해산을 할 거냐, 해산론. 이렇게 진군론과 농성론과 해산론 사이에 갑론을박이 이루어진 끝에 해산하기로 결국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진군을 하게 될 경우 혹은 농성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군대와 부딪혀 가지고 큰 불상사를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5월 15일 사건을 계기로 전두환 신군부는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목포, 청주, 춘천, 천안 그런데 군대를 포진을 하게 되고 1980년 5월 17일에는 원래 이날도 학생들의 집회가 있기로 했었는데 5월 15일 해산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17, 18일 집회는 보류하기로 한다라고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5월 17일 날 전두환 신군부는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게 되는데요. 이미 부마 항쟁 직후인 10월 24일에 부산 계엄령이 선포가 되었고 박정희가 피살된 다음 날인 10월 27일 날 제주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전국 확대라는 것은 제주도로 계엄을 확대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겠지만 사실상은 계엄령이 부분계엄에 머무르는 것하고 전국계엄이 되는 것은 계엄사령관의 지위에 큰 차이가
있게 되고요. 부분계엄일 때는 계엄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의 통제를 받지만, 전국계엄일 때는 대통령 직속기관이 되어가지고 계엄사령관이 정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차이가 있었죠. 바로 이 비상계엄의 전국으로의 확대, 이게 학생들에게 커다란 이제 충격을 주게 되고, 또 시민들의 불만의 원천으로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5월 17일이라고) 하면은 5월 18일 날에 전남대 정문 결집 바로 전날이죠. 5월 15일 날 총학생회장들은 5월 17일, 18일로 예정된 집회를 유예하기로 했지만, 오직 전남대 학생회만은 그 집회를 계속하기로 해서 5월 18일 날 전남대 정문에서 그 학생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거는 5월 19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그 농민대회에 대한 기대하고도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요. 5월 18일 날 첫 대치를 한 이후에 이제 계엄군과 광주의 학생 및 시민들 사이에 첫 대치가 전개되게 됩니다. 이제 이 이후의 5월 27일까지의 약 열흘간의 사건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여기까지, 즉 5월 18일에 이르는 과정을 보게 되면 YH 여성 노동자들, 그리고 부산 마산의 시민들과 노동자들, 또 다중들, 그리고 강원도 태백 지역의 그 광산 노동자들과 그 사북고한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서울을 비롯해서 인천, 부산, 광주, 목포 등지의 전국 즉 학생들, 그 다음에 대학의 교수들, 이런 사람들의 광범위하고 단속적인 이러한 투쟁들이 전개되어 왔고, 바로 이 투쟁이 제도 정당인 신민당에 영향을 미치면서 김대중, 김영삼의 그런 제도 내적인 항의들을 이끌어내는 동력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광주 민중 항쟁에까지 이르는 이 과정을 우리는 79년의 혁명이라고 불러도 결코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바로 79년, 80년이라고 하는 것은 남한 전체에서 아래로부터의 광범위한 혁명적 소요와 움직임들이 일어났던 때이고, 이 저항운동들은 바로 18년 이상 지속되어 온 박정희 유신체제, 그러니까 권위주의적 국가자본주의 발전국가 체제에 대한 저항이고, 바로 그 체제가 빚어낸 그 고통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광주 민중항쟁은 바로 그러한 투쟁들의 연속선상에서 가장 급진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타협적인 부분들의 기운이 꺾이고 난 다음에까지 잔존한 강력한 아래로부터의 에너지가 분출되어 올라오는 사건이었고, 이것이 레디컬했던 만큼 신군부의 진압도 피로 얼룩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잔인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1979년도에서 80년도까지의 광범위한 민중, 시민, 다중의 혁명적 움직임 속에서 광주민중항쟁을 이해할 필요성에 대해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